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한 주 저희가 쉬었는데 네, 그 쉬는 동안 박 의원께서는 별로 쉬지 못하신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특히 예. 이제 지난주는 국회가 거의 뭐 이제 일촉즉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선거법, 공수처법 연이어서 이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덩달아 뭐 정신이 좀 없었고요. 예.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런데 한바탕 올 뻔했어요. 왜 그러셨죠? 제가 사전에 연락은 받았는데 예. 결방한다는 깜빡 예. 그걸 잊어버리고 예. 출발하려고 하다가 뭔가 찜찜해서 봤더니 아, 연락이 안 오길래 보통은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출발하기 예, 직전에는 예. 오늘 몇 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연락이 안 아. 오길래 다시 한번 이제 카톡을 확인해 봤더니 예. 결방이라는 걸 확인하고 예. 기뻤습니다. 일단은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그 전망하는 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 최근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나눠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일단은 가까운 거부터 먼 걸로 좀 가는 걸로. 일단 어제 공수처법 네. 통과가 됐습니다. 공수처법의 특허권을 정의당에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들어서 첫 발의를 예. 고 노회찬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음. 원래는 공수처법이 1996년도에 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에서였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입법 청원을 하면서 그 부패방지법 안에 검찰 조직과는 다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자. 이게 이제 그 제도권의 입법 청원 형태로 이루어진 첫 제안이었고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그걸 이제 당론으로 수용을 하면서 제도권 내에서도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20년 만에 예. 법안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인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또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내기는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뭐 총사퇴 결의를 했는데 일단은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뭐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사실은 그 제도의 역기능이랄까요? 예. 이런 게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죠. 때문에 공수처도 완전 무결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검찰이 이 돈과 권력 앞에 무기력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는 투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그런 거악,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그런 거악과 부패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이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네.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국가 공권력의 기능이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작동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그런 권력형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고 또 예. 그런 부패가 일어나면 뿌리 뽑고, 동시에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 검찰화돼 있는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행을 하면서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점들이 눈에 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그거는 예. 논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듯이 이게 무슨 정권의 이 보위부다. 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거는 정권의 보위부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걸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를 그러게요. 진작에 예. 했겠죠. 예. 그래서 별로 이제 국민들도 그런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나 이런 것에 그렇게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의원직 지금 총사퇴 결의를 했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가능할까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요. 예. 의원직 총사퇴가 자유한국당의 자의로 불가능합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과반 출석에 예. 과반 찬성으로 그 사퇴안이 수리될 수가 있고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개별적으로 사퇴서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의장이 그러실 리가 만무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종의 지금 자신들이 그만큼 이 상황에서 분노한다 이런 걸 자기 지지자들에게
과시하는 어떤 지지자 그 과시용 액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일한 사퇴, 국회의원 사퇴가 1965년에 민중당 소속 의원들이 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소수당이었고 예. 그건 뭐 얼마 되지 않았고 60년 되면 또 이게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살벌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뭐 이 시대에 제1야당 108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저런 식의 액션을 한다는 게 오히려 전 좀 무책임하다. 아니 사퇴를 하려면은 그 사퇴서를 던지고 예. 아예 이게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는 걸 막든가 예. 진즉했어야 되는데 다 끝난 다 마당에 끝나고 나서 지금 사퇴.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하지 말고 차라리 총선 불출마를 해라. 다 같이 한강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장강으로 했겠어요. 가라. 예. 지금 사퇴해야 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사퇴가 아니고 예.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황교안 봐요.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황교안 12월 내에 사퇴할 거다라고.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시점만 조금 미뤄졌을 뿐이고 지금 분위기는 점점 황교안 사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12월 설은 일단 좀 아직 뭐 몇 시간이 남았지만은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의 시차는 그 정도의 시차는. 정치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흐름이 중요한 거지. 흐름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 박 의장께서는 저는 황교안 버티기 사퇴한다.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 동요가 한층 커졌고 예.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 예. 국민 비호감 1위 정당이 의원직 사퇴한다 그러면 좋아한다. 예. 지금 오히려 그 사퇴가 아니라 통합을 예. 얘기해야 될 때다. 그게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아직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물 밑에서는 이 황교안 리더십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게 들끓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그만 계기만 있으면은 저는 이게 이제 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걸 누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는 쉬었으니까 네. 지지난주 영상을 한번 보고 어떤 네. 내용들이 또 오갔는지 박제 영상이 항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영상을. 일단 대통령 지지율 49.7%였나요? 49.3%였군요.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더 오르긴 어렵지 않겠어요? 더 오르면 50% 넘어가는 50% 건데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높기 때문에 50% 글쎄 넘을지 50% 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보합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 저는 패스트트랙 이 선거법, 검찰개혁법 이거를 상정시켜서 그 밀고 간다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율이 다 오를 거라고 보고 합의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폭망조짐이 보인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게 뭐 다 문희상 의장 때문이다. 근데 이런 태도를 예전에 그 과감한 예측하셨어요. 12월 뭐 넘기기 힘들다.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거? 아직도 유효하고요. 예.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나와서 과감한 예측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잠깐만 보니까 뭐 인상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전망도 했지만 폭탄 선언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그 폭탄 선언 뭔가요, 도대체? 그 아직 저기 공개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공개할 시기가 안 됐나요? 아니, 조금 더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지지난주에 지금 폭탄 선언 하신다고 지금 그런데 아직도 공개할 시기가 안 됐어요. 이게 뭐 12월 마지막 날 방송에서 하기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월 달에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1월 달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알겠습니다. 자, 1월 달에 그 폭탄 선언은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뭐 사실 2주가 지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그 지지율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이제 3주 차죠. 네. 예, 그러니까 3주 차인데 이때는 부정 평가가 살짝 올랐어요. 3주 차 때는 올랐는데 4주 차 거 한번 볼까요? 4주 차 거. 4주 차 때는 다시 긍정 평가가 올라서 거의 49.7%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왜 부정 평가가 올랐다가 다시 긍정 평가가 다시 이렇게 올랐던 건가요? 일단 4주 차를 보면 네. 그 한중일 정상회교가 있었잖아요. 예. 통상에 그런 이제 정상회교가 있으면 대통령의 행보가 음. 이제 언론에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영향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이렇게 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던 선거법, 공수처법, 선거법이 통과가 됐고 예. 또 공수처법도 사실상 통과 전망이 예.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하게는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대결이 격화되면 그렇죠. 결집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결집 효과도 일정하게는 나타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반사이익이랄까요? 네. 이런 것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떨어졌던 원인은
아마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또 울산 함영수사 사건이나 예. 이런 거 가지고 보도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이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것도 예.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일정하게는 오늘 뭐 기소는 됐지만 예. 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음. 앞으로 이런 양상이 그 연초에도 예. 약간 이제 오르락내리락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큰 흐름으로 보면 음. 가장 이제 위기였던 때가 조국 전 장관 그 임명과 관련된 예.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 네, 그때 30%대까지 네, 떨어졌었어요. 그때 한 번 딱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예. 지속적으로 45% 그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총선까지 이어지게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 선거 굉장히 어려워요. 대통령 지지율이 45% 나오면 저는 사실은 집권 지금 후반기잖아요. 이제 처음인 후반기 것 들어갔죠. 같아요. 후반기 네. 들어갔는데 처음 봤어요. 48% 9% 과거에 나오는 이제 거. 뭐 YS 시절에 예. 잠깐 이제 YS가 한 집권 중반기에도 이 정도 지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근래에는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 국정수행 그렇죠. 지지율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큰 흐름으로 보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부의 저 취약한 리더십이나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져야 음. 이게 이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 제1당의 위치로 갈 수 예.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 건데 지금 예. 좀처럼 공간이 안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 3주차 거. 3주차에는 민주당이 살짝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살짝 올랐어요. 3주차 때는 이랬는데 4주차를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 지지율 흐름하고 정확하게 똑같네요. 네. 살짝 민주당도 내렸다가 다시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올랐다가 내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2주 연속 소폭 올랐는데 저기도 결집 효과가 큰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이 이른바 이제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난동도 있었고 예. 어제도 뭐 국회 앞에서 집회를 거의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거의 하루 종일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예.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정의당이 좀 떨어졌는데요.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좀 이러저러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석패율 뭐 등등 이런 그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도 뭐 예. 공격받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한동안 이게 이제 조국 국면 이후에 그 6%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예. 6% 밑으로 떨어진 결과 한 1% 떨어졌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뭐 석패율제 관련해서는 심상정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그런 류의 공격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대통령 3년 차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좀 양극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지지층 결집 현상들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30%를 넘어서지 못하는 뭔가 국면 전환의 계기는 만들지 못하는 약간 이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초에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예. 그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전국은 거의 대결 일변도로 갈 거고 뭐 한치의 타협도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예.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리더십 체제가 계속 가느냐, 예. 아니면 저게 흔들려 무너지고 어떤 새로운 뭐 비대위라든지 이게 형성되느냐, 그에 따라서 보수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예. 등등이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데 보수 대통합 되나요? 새로운 보수당, 자유한국당 뭐 이런데 보수 대통합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예. 쉽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감이 증폭되면 이제 예. 공멸의 위기감이 커지면 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즉 당내 친박 기반의 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그런 보수 통합이라는 큰 어떤 기획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그건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보수당 등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보수 빅텐트가 가능하려면 예. 황교안 대표 리더십 체제가 끝나고 일선에서 뭔가,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열리고 이런 걸 계기로
그 통합 논의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싶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체제로는 도저히 우리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저는 그 특히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예. 바꿔야 된다라는 게 강하게 분출되면은 황교안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때 새로운 보수당과의 어떤 뭐 선거 연대나 합당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황교안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잖아요. 예.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모양새가 과거에 이제 문 대통령이 20대 총선 앞두고 잠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불러들여서 예. 총선에서 뭔가 좀 전략적인 승부를 걸었듯이 그런 모양새라면 황교안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나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당내에서 일종의 이제 밀려나는 모양새가 되면은 그건 대선 주자로서 데미지를 많이 입겠죠. 저라면 저라면 이게 저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와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할 텐데 예. 그분이 이제 정치 경험이 많이 없어서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게다가 이제 거기에 목을 걸고 있는 당내에 구친박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줄 서 있잖아요, 몇 선수들은. 공천에 못 걸고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간단치는 않다고 그렇군요.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진행되는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예. 또 선거 개입,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뭐 유재수 하명 수사 사건,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선거 개입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송병기 부시장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네. 송병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청와대의 직접 개입 문제를 검찰이 파고들고 예. 또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그 혐의들이 나오거나 또 추가적인 어떤 그 수사 대상들이 확대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반해서 당 차원에서는 지금 영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아직은 뭐 1, 2호 영입을 했는데 이른바 1, 2호 큰 뭐 국민적인 파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입을 어떻게 하고 그런 영입 인사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금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그 제3지대 예. 이걸 모색하는 흐름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온다 안 온다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20대 총선처럼 그 파워풀한 제3지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호남이 중심이 돼서 예. 그 안철수 미래정치다 새정치다 이래서 몰아줬는데 망했잖아요. 망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몰아줄까 과연 이런 점들이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은 생겼으나 이제 선거라는 게 뭐 비례대표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지역구에서 없습니다. 또 많이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출마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의당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유권자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우호적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또 민주당이 이중대 이미지도 있거든요. 아. 그건 이제 정의당 특히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민주당은 찍고 비례만 만약에 준다라면은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자가 당선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 뭐 이런 걸 선거를 말씀드리는 치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겹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떤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낼 독립 변수로서 어떤 비전과 예. 어떤 면모를 보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1월 중에 사퇴합니까 그러면?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아 정말입니까? 12월에 못 맞췄는데 지금.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퇴할 예. 때까지 전망하면 돼요. 사퇴할 때까지 전망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독립 변수로서 지금 그 정의당의 어떤 존재 가치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독립 변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요? 예. 네. 이번에 저는- 지역구를 출마를 하신다고. 예비후보 등록했고요. 아 등록하셨어요? 경기 고양을 선거구입니다. 아 경기 고향을. 네, 제가 거기가 이제 제 근거지. 제가 살고 있는 예. 곳이고 뭐 그 지금 산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구로 따지면 어디? 덕양구죠. 덕양구. 덕양구 아. 을 선거구고 예. 또 제 출생지가 그쪽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능곡동이라고 불리는 데가 예. 제 출생지여서 그럼 지금 현역 의원이 누군가요? 민주당의 정재호 의원이시라고요. 아 정재호 예, 의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고 예.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원이시고 아 그러시군요. 자유한국당은 그 지역에서 2번
재선됐던 예비 후보가 한 분 계시고 누구죠? 김태원 전 의원이라고. 아, 김태원 전 의원. 네, 예. 그리고 저도 있고 어. 또 최성 전 고양시장도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 최성 시장도 거기 등록을 했네. 네. 지난번에 그 당대표 출마하셨던 그분 아닌가요? 최성 대선 시장. 출마하셨죠. 아, 대선 출마했나요? 네,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 아, 경선 예. 출마하셔서 예, 예. 전현직 의원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렇네요. 완전 뭐 별들의 전쟁이네요. 격전 지역이네, 진짜 격전 지역.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게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맨날 자주 뵈니까 뭐 박 의원님을 지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뭐 그거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보통 지금 나오는 분들이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다 네. 보니까 뭐 대선 후보도 있고 심지어는 뭐 표를 많이는 얻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서 자 그럼 뭐 어쨌든 저희가 자주 이제 부탁드리진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출사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하시죠 오늘 방송. 네. 예, 뭐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금 당장 판을 갈자 이런 슬로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나중으로 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거고 물갈이 내지는 뭐 부분적인 인물 교체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없고 선거제도 개혁도 이루어지는 마당에 우리 정치판 전체를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특히나 우리 향후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될 우리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정치로 확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이 판가리 정치에 정의당이 앞장서겠고 또 경기 고양을 선거구에서 박원석이 반드시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네. 대한민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미력이 남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전망 가야죠.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전망하고 가셔야죠. 그래야지 영상이 남을 거, 박지 영상이 남을 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될 거? 지금 현재 49.5%.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17%. 높아요. 사실은 네. 대통령 지지율이 49.7%. 예, 이 시점에서 50%를 넘어가면 이게 일종의 역주행이거든요. 예. 보통은 취임 초기에 뭐 60, 70 되다가 금방 빠져가지고 네. 50 미만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쯤 되면은 뭐 50을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네. 지금 거의 50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기서 더 오를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선에서 예를 들어 47에서 한 49 예. 요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여당 지지율도 뭐 30% 후반, 40% 초반 예.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현재로서 제가 보기엔 여당 지지율도 비교적 공고한 편이에요. 예. 게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그러니까 여당이 뭘 이렇게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예.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이 실책과 또 여러 가지 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한 반사이익까지 더해져서 예. 이대로 가면 뭐 민주당이 저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크게 잃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예. 이렇게 보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교안의 이선호태와 면모 일신 그리고 보수 대통합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네. 총선에서 승부를 내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예. 그 내부 사정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뭐 내부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이 소폭 오른다 하더라도 큰 이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 전망에서 별다른 큰 변수는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이고요. 정의당 5.7% 지금. 아니, 어떻게 정의당은 될 이제 겁니까? 올라가야죠. 아,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고 되나요? 뭐 네. 5.7% 이래가지고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해서 비례 의석이 늘어나도 별로 효과가 없어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10% 이상으로 선거에 임박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의당도 의지를 강조하는 게 열심히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뭔가 이제 변화를 보여야 되죠. 정책으로도 보여야 되고 인물로도 보여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예. 이제 앞으로 제가 요령이 생겼어요. 이거를 샤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다음 주에 후회한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날카로운 전망, 또 네. 냉철한 전망 네.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